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망도 같이 높아지고 있었죠. 이때 이순신을 제일 두려워한 세력은 어디겠어요? 일본. 당연히 일본이죠. 왜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시기에 일본은 이순신을 직접 상대하는 건 벅차다. 첩자를 이용해서 뭔가 계략을 꾸밉니다. 다토 기요마사가 언제 어디로 상륙한다는 거짓 정보를 조선에 흘려요. 그런데 이 미끼를 선조가 물어버립니다. 벌써 느낌이 안 좋은데요. 선조는 바로 이순신에게 명령을 해요. 당장 출정하라. 그런데 우리 천하의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거 왠지 이상하다. 일본의 함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간파합니다. 달라.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인데 그걸 거부해요. 그런데 선조는 이순신이 출정을 거부하니까 왕명을 거부했다 받아들이고 이순신을 체포, 파면, 고문까지 갑니다. 이때 선조가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정식 씨?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는데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 데 성실하지 않고 또 군사를 일으켜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근데 이미 미운털이 바뀌었네요. 선조는 이순신의 자리에 자신이 신뢰했던 인물 원균을 앉힙니다. 그리고 원균이 이끈 조선의 수군은 왜군과의 해전에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아이고. 160척 가까운 함선이 나갔거든요. 남은 건 단 12척. 이 전투가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패배 중에 하나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렇게 악화가 되죠, 전쟁 상황.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복직시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에 이제 고문까지 당했던 몸이라서 그리 편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향하죠. 멋있어요. 이런 거 좀 배워야지. 이후에 이순신 전황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을 몰아붙이죠. 아까 칠천량 해전에서 배가 몇 척 남았다고? 12척이. 그래서 바로 명량에서의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거기다가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온 한 척을 더해서 13척을 가지고 130여 척의 외전을 다 물리치는 명량대첩에 이어서 다시 노량해전. 일본군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싸우시다가 결국 총탄에 맞아 전사하시죠. 자, 이렇게 7년의 전쟁, 임진왜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이제 공신 정리에 들어가요. 선조가 생각했던 최고의 공신은 누구였을까요? 이순신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하늘이라고 할라나? 선조 자신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기 때문에 전쟁은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최고의 공신은 자신을 끝까지 호위했던 사람들, 특히 의주까지 함께 했던 그 신하들, 이 관리들을 훌륭한 공신으로 명으로 넘어가려고 쳐줘요. 그랬었잖아 아까. 어머. 자, 인조가 왜 아들을 질투했을지 궁금하죠. 네. 정묘호란 때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정묘호란 때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분조 맡겼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 소현세자의 나이 16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답니다. 인조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력 상당히 빠르고요. 상황을 읽는 능력 출중했어요. 아버지 인조의 명령으로 남쪽에 내려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도가 군량을 책임졌던 곡창지대이자 전투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었었거든요. 호남 평야. 그래서 소현세자가 바로 전주로 내려가서 의병을 모으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란 중에서도 백성들을 돌봐요. 아이고, 저 백성들이 힘들 테니까 함부로 거두지 말라. 세금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부터 다독여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릇이 크네요. 사실 소현세자 같은 인물이 왕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 그죠? 아빠랑 좀 비교가 많이 되네요, 인조랑. 이런 소현세자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상황극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소현세자 역의 혜원 씨, 신하 역의 정식 씨. 땅이 비가 와서
질퍽하네. 세자께서 말을 탈 때 불편하시겠어. 얼른 볏짚을 좀 깔아드려야겠다. 이 볏짚은 누가 깔아둔 것이냐? 바닥이 좀 질퍽하길래 편하게 가시라고 제가 깔아뒀습니다. 좋은 군수품을 왜 날 위해 쓴단 말이냐? 군사를 일으킬 때 이 볏짚으로 말을 먹일 것이니 절대로 해프게 쓰지 말거라. 이게 반대로 인조였으면은 고마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야, 잘했다. 고맙다. 야, 잘 깔았다. 아이고, 잘 깔았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민심을 살폈고 군수 물자까지 챙겼습니다. 이 평판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게다가 삼전도에서 조선의 왕을 소현세자로 바꿔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인조, 소현세자를 더 이상은 아들이 아닌 정족으로 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 자리가 이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싫은 감정까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소현세자가 이제 청에 있다가 잠깐 조선에 들어올 일이 생겨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왔는데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볼모로 이제 잡혀간 지 8년 만에 드디어 귀국을 하죠. 완전 귀국을. 귀국한 지 2달 만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설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소현세자는 학질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 학질이 뭐예요?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병이거든요. 말라리아. 근데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5월쯤이에요. 너무 이른데. 모기가 많이 없는 때죠. 5월. 그리고 소현세자가 독살됐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설들이 정말 많이 돌아요. 저런 뭐 미디어 여러 곳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이 인조실록에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봅니다. 혜원 씨.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자, 인조실록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현세자의 시체를 이 염을 하면 군관하고 세자빈 측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래 확인해야 되거든요. 인조가 그들의 출입을 막아요. 그리고 보통 세자가 죽죠? 그럼 상복을 한 1년은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인조는 7일 만에 상복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자의 묘자리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직관들이 아유 여기는 전하 이 흉지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건방지게 뭘 이렇게 말을 그래. 그리고 곤장을 쳐요. 아, 심지어. 지관들 골장? 네. 그렇게 해서 정한 그 묘. 인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죠. 아이고. 그리고 왕이 묻히면 뭐죠? 릉. 능이죠. 능. 그럼 세자가 묻히면 그게 원이라고 그래요. 원. 아, 네, 능, 원, 묘 요 단계입니다. 소현 세자죠. 그러면 원이요. 원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냥 소현 묘라고. 예. 왜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종 때 가서 이게 격상이 됩니다. 소경원으로. 자기 아들한테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진짜 빵점 중에 빵점이네요. 자, 그렇다면 선조와 인조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먼저 선조,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정통성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왕은요 이렇게 직계로 계승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가는 걸 우리가 반계라고 그래요. 조선 최초의 반계 출신 왕입니다. 선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 면에서 항상 불안한 사람이에요. 인조도 뭘로 왕이 돼요? 반정. 정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권력적인 기반 불안하죠. 정통성 면에서도 그다지 완벽하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이순신, 청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돌아온 소현세자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We like